오래된 여우뼈로 만든 부채를 흔들면 상대는 순종하게 된다. 그러나 부채를 잡은 사람은 손을 놓을 수 없고 부채는 살과 뼈를 단단히 붙잡는다. 드러난 끔찍한 진실. 부채의 살대는 여우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며 잡은 사람의 피를 빨아 생명을 되찾고 결국 주인을 말라 비틀어진 시체로 만들어버린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게 머무는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가을이 깊어지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나뭇잎을 모두 떨어뜨려 마당마다 낙엽이 수북하게 쌓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부지런히 겨울 채비를 서두르며 장독대에 덮개를 씌우고 문풍지를 새로 바르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산새들도 추위를 피해 둥지를 찾아들고 들판의 곡식들도 모두 거두어들여 빈 들판만이 쓸쓸하게 남은 계절이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지만 그 아래로 불어오는 바람 끝에는 이미 차가운 겨울의 기운이 묻어 있어 옷깃을 절로 여미게 만드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뒤를 감싸고 있는 양지 바른 곳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기둥과 처마는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주인의 손길이 다 반질반질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 집에는 덕구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지키는 것을 천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덕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뒤뜰에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그는 마치 부모님이 여전히 안방에 계신 것처럼 문안 인사를 올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덕구는 마당에 수북이 쌓인 감나무 잎을 대나무 빗자루로 쓸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빗자루가 마른 낙엽을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시간이 되어 이웃집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덕구는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붉게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산마루에 걸리자 긴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 끝까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오늘 할 일을 거의 다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혼자 밥상을 마주해야 하는 익숙한 쓸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는 투박하고 무거운 편이었는데 이 발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가볍고 규칙적이면서도 묘하게 끈적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빗자루를 쥔 채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던 늙은 개가 평소 같으면 낯선 사람을 보고 짖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짧게 낑낑거리는 소리만 내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침내 덕구네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덕구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문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려 했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중년의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반듯한 갓을 쓰고 있었는데 옷감의 색깔이 어두운 회색빛이라 마치 저녁 그림자가 걸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덕구의 눈길을 끈 것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손을 호호 불어야 할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큼지막한 흰색 부채를 손에 쥐고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부채는 유난히 하얗고 뼈대가 도드라져 보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서늘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덕구는 당황하여 빗자루를 내려놓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오나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덕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사내는 갓 아래로 드러난 가늘고 긴 눈으로 덕구를 훑어보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최가라고 하네. 자네 부친과는 아주 먼 6촌쯤 되는 사이라네. 타지로 떠돌다 고향 생각이 나서 찾아왔는데 자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뜨셨다는 소식을 들었네. 사내의 목소리는 긁힌 쇠처럼 거칠면서도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기이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머릿속으로 족보를 더듬어 보았지만 최 씨라는 먼 친척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워낙 인정이 많아 오가는 손님을 박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기에 덕구는 의심을 거두고 그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먼 친척 어른이라 하니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몰라 뵙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덕구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그를 마루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최 씨라고 밝힌 사내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낡은 기둥과 문살, 그리고 뒤뜰의 장독대까지 꼼꼼하게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의 가치를 가늠하는 장사치처럼 탐욕스러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덕구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마침내 사랑채 앞마루에 걸터앉으며 손에 든 부채를 델락하고 펼쳤습니다. 부채가 펼쳐지는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덕구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부채의 종이는 낡았지만 뼈대는 유난히 희고 단단해 보였는데 그 재질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집 관리를 아주 잘했구먼. 자네 효심이 깊다는 소문은 들었네만 과연 빈말이 아니었어. 최 씨는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덕구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채질을 할 때마다 묘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양 냄새 같기도 하고 비릿한 흙내음 같기도 한 오묘한 향이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덕구는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덜 깬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최 씨는 그런 덕구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독이 심해 며칠 푹 쉬어야겠네. 사랑채보다는 안방이 따뜻하고 좋을 것 같은데 자네가 좀 비켜줄 수 있겠나. 그 말은 청유형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강한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방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위패를 모시고 덕구가 기거하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평소에 덕구라면 손님을 사랑채로 모시는 것이 예의라며 정중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안방을 내주는 것은 집안에 가장 자리를 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입을 열어 거절하려 했습니다. 안방은 부모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 곤란합니다 라고 말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부채를 살랑 흔들자 부채에서 나온 바람이 덕구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덕구의 뇌리에는 어른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절하려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로지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덕구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풀려버렸습니다. 네,
어르신,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안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덕구의 입에서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혀를 조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을 뱉고 나서 덕구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네. 역시 자네는 효자야.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구먼. 그는 부채를 접어 손에 쥐고는 성큼성큼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덕구는 멍하니 서서 최 씨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마당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제야 찬바람이 불어와 덕구의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내가 왜 안방을 내드렸지? 사랑채도 비어있는데. 덕구는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분명히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을 열었을 때는 승낙의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미 어른이 들어가신 방이라 다시 나오시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덕구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사방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덕구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마저 오늘따라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솥에서 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덕구의 입맛은 쓴물을 삼킨 듯 떨기만 했습니다. 그는 정성껏 밥을 푸고 국을 담아 소반에 올렸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니 반찬이라도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아껴두었던 굴비 한 마리를 꺼내 구웠습니다. 부어가는 연기와 음식 냄새로 가득 찼지만 덕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들고 안방 앞에 섰을 때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짐을 풀거나 옷을 갈아입는 소리라도 들릴 텐데 방 안은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덕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녁상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들어오게 하는 낮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 켜지 않아 어두컴컴했는데 최 씨는 윗목에 앉아 그 하얀 부채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부채는 더욱 기괴해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부채의 살은 대나무가 아니라 동물의 뼈를 깎아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끄러우면서도 어딘가 거친 질감이 느껴지는 그 부채살은 촛불 없이도 스스로 희미한 광채를 내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소반을 내려놓으며 곁눈질로 최 씨를 살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은 들어올 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덕구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덕구가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려 하자 최 씨가 부채 끝으로 덕구를 가리켰습니다. 내일은 마을 사람들을 좀 불러주게.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에게 인사나 하고 싶네. 최 씨의 말에 덕구는 다시금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힘.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을 묶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덕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네, 날이 밝는 대로 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을 마친 덕구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루에 나와서야 덕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려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 오늘따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덕구는 사랑채로 건너가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안방 쪽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귓가에는 최 씨가 흔들던 부채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밀락, 돌락.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베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배고픈 짐승이 입맛을 다시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었습니다. 문풍지가 덜덜 떨리는 소리가 마치 집안에 들이닥친 불길한 기운을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온몸에 스미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위패가 있는 안방에 정체 모를 사람이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채가 눈앞에서 흔들릴 때 느꼈던 그 무력감과 공포는 덕구의 의지를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며 뒤척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잠들지 못한 채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방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덕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규칙적으로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중얼거림 소리가 들려왔는데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습니다. 덕구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은 고요했고 안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달빛이 안방의 창호지 문에 비쳐 안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팔 부분이 기형적으로 길어 보였고 손에 쥔 부채가 펄럭일 때마다 그림자가 일렁이며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날개를 가진 새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꼬리 9 달린 여우가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저 방 안에 있는 존재가 단순히 먼 친척 어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너무나 순박하고 겁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거나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워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그 하얀 뼈, 부채의 잔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채살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던 그 느낌. 그리고 그 부채에서 풍겨오던 비릿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에 맴돌아 속을 울렁거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안방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의 손에 그 하얀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채를 손에서 놓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채는 점점 무거워지더니 급기야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비명을 지르며 떼어내려 했지만 부채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덕구의 몸은 점점 말라가고 부채는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최 씨의 웃음소리에 덕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새벽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덕구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지난밤의 기이한 꿈자리 때문인지 아니면 안방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셔왔습니다. 덕구는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개운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세수를 하기 위해 우물가로 갔을 때 찬물에 얼굴을 담가도 정신은 여전히 몽롱하기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상쾌하게 느껴졌을 아침 공기가 오늘따라 습하고 끈적하게 느껴져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덕구는 안방 쪽을 힐끔 쳐다보았는데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덕구는 어젯밤 최 씨가 당부한 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처럼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을 회관 앞 정자에는 아침 일찍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들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먼 친척 어른이 찾아왔는데 마을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는 소식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평소 왕래가 없던 친척이, 그것도 비단 옷을 입은 점잖은 양반이 찾아왔다는 말에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관심을 표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덕군의 집 마당은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멍석위에 둘러앉아 덕구가 내온 막걸리와 안주를 먹으며 최 씨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개 중에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을 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최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윤기가 흐르는 얼굴로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희고 기이한 부채가 들려 있었는데 햇빛을 받은 부채살은 마치 보석처럼 혹은 잘 닦인 뼈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귀티나는 모습에 압도되어 잠시 웅성거림을 멈추었습니다. 최 씨는 마루 끝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는데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이유 모를 오한을 느끼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구에 당숙되는 사람입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귓속을 파고드는 듯한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손에 든 부채를 텔락하고 펼쳤습니다. 부채가 펼쳐지는 소리는 날카로운 파열음처럼 들렸고 그 순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부채로 쏠렸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사람들의 눈동자는 부채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최 씨는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와서 대접이 소홀합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이 마을의 인심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부채가 흔들릴 때마다 미세한 가루 같은 것이 햇살 속에 흩날리는 듯 보였고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던 눈빛이 점차 흐릿해지더니 나중에는 멍하니 최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사람들의 의지는 서서히 사라지고 최 씨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날이 차가워지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받고 싶군요. 혹시 집에 남는 쌀이나 찬거리가 있다면 조금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씨가 부채를 펄럭이며 부드럽게 권유하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물론입지요. 우리 마을 인심이 얼마나 후한데요. 내 당장 집에 가서 헙쌀 한 가마니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장님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경쟁하듯 일어났습니다. 저는 씨암탉을 잡아오겠습니다. 저는 말린 곶감을 가져오리다. 사람들은 무엇에 홀린 듯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마당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은 정이 많긴 했지만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귀한 물건을 퍼주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장님은 구두쇠로 소문난 분이라 쌀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는 분인데 ღვ쌀 한 가마니를 선뜻 내놓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덕구는 말리고 싶어 입을 열려 했지만 최 씨가 부채를 톡 접으며 덕구 쪽을 바라보자 다시금 목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의 눈동자가 깊은 우물처럼 검게 빛나며 덕구의 의지를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덕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귀한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쌀가마니와 닭, 말린 생선, 귀한 약초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최 씨는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부채로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허허, 정말 인심 좋은 마을이군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의 칭찬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과한 행동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저 하얀 부채가 흔들릴 때마다 기분 좋은 나른함에 취해 그의 말에 따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덕군의 마당에는 겨울을 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쌓였습니다. 최 씨는 덕구에게 그것들을 창고에 들이라고 지시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덕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쌀가마니를 옮겼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 낀 듯 뿌옇기만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마루에 걸터 앉아 쉬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든 마을 사람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귀신에 홀렸나? 왜 아끼던 씨암탉을 잡아다 바쳤지? 하는 탄식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군의 집에 온 손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구미호의 둔갑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도깨비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덕군의 집을 다시 찾아가 따질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 하얀 부채를 생각하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부채를 흔들며 산책을 했고 그럴 때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물건을 그에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최 씨의 기이한 지배 아래 놓이는 듯 했습니다. 덕구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얼굴빛은 창우지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눈밑은 재탁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아 넘어가지 않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최 씨는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중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피부는 팽팽해졌으며 머리숱도 검고 풍성해졌습니다. 덕구는 가끔 최 씨가 안방에서 생고기를 먹는 듯한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무서워서 확인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냉기가 감돌았고 기르는 개조차 꼬리를 내리고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구가 마당에서 힘없이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복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덕군의 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젊은 시절 무병을 앓았던 적이 있어 신기가 조금 남아있다는 소문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가득 찬 기운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이 집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짐승 누린내가 아주 코를 찌르는구먼. 할머니의 걸걸한 목소리에 덕구는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달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누추한 곳에 어인일이십니까? 덕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복리 할머니는 덕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꼬리, 이게 뭐냐? 산송장이 따로 없구나. 내 놈 전기가 다 어디로 빠져나간 게야. 할머니는 덕구의 손을 잡아 끌며 다짜고짜 뒤뜰 장독대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안방 쪽을 경계하며 목소리를 낮춘 할머니는 덕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 방에 들이앉은 그 작자,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손에 든 그 흉물스러운 부채는 또 뭐고? 덕구는 주저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최 씨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최 씨는 할머니를 보며 짐짓 반가운 척 부채를 펼쳐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오셨군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최 씨가 부채를 살랑 흔들자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수작질이냐? 그따위 요물로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아느냐? 할머니의 호통 소리에 부채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 정신으로 할머니는 덕구를 강하게 잡아당겨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는 최 씨의 눈이 아니라 그가 들고 있는 하얀 부채를 노려보았습니다. 저건 사람의 물건이 아니다. 저 살을 보아라. 저게 대나무로 보이느냐? 저건 짐승의 뼈다. 그것도 아주 요망하고 사악한 짐승의 뼈란 말이다. 할머니의 지적에 덕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부채를 쳐다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친 부채살 속에는 붉은 실핏줄 같은 것이 희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표정이 일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사람 좋은 척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눈초리가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손님에게 못하는 소리가 없군요. 그는 불쾌하다는 듯 부채를 탁 접어 손바닥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덕구는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굴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소금 한 줌을 꺼내 마루 쪽으로 굶뿌렸습니다. 썩 물러가라. 남의 집 귀한 자손 잡아먹지 말고. 소금이 닿은 마루 끝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 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그가 낮게 읊조리자 부채에서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덕구의 팔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까지 따라 나온 할머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덕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덕구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놈은 네 친척이 아니다. 저 부채가 네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 네 그림자를 한번 보아라. 덕구는 할머니의 말에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 그림자가 뚜렷해야 할 시간인데 덕구의 그림자는 물에 푼 먹물처럼 흐릿하고 희미했습니다. 반면 옆에 서 있는 할머니의 그림자는 검고 선명했습니다. 덕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덕구가 울먹이며 묻자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다. 잡비오. 놈이 달이 차오르면 네 남은 정기를 마저 취하려 들 거야.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그 부채를 조심해라. 그 부채는 주인의 피를 빨아야 멈추는 물건이야. 할머니는 품 안에서 쑥 한 줌을 꺼내 덕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몸에 지니고 있어라. 여울한 놈들은 쑥 냄새와 불을 가장 싫어하는 법이다. 네가 살 길은 그 부채를 없애는 것뿐이다. 할머니는 신신당부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덕구는 손에 쥔 마른 쑥을 생명줄처럼 꼭 쥐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최 씨는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참 주책이군. 자네, 내 말을 믿지. 우리는 피를 나눈 친척 아닌가. 최 씨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덕구는 이제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섬뜩한 쇳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덕구는 쑥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요, 당숙 어른. 노인네 헛소리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덕구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최 씨의 손을 보았습니다. 부채를 쥔 최 씨의 손가락 끝이 검게 변해 있었고 손등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부채 쪽으로 연결된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채가 손의 연장선이거나 혹은 손이 부채의 먹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 같았습니다. 덕구는 오늘 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다시금 어둡고 긴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자 숲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하며 아궁이 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꽃만이 유일하게 이 집안의 사악한 기운을 태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몰래 부직갱이 하나를 아궁이 깊은 곳에 꽂아두어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의 쑥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정신을 놓으면 우리 집은 끝장이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요물에게 뺏길 수는 없다. 덕구의 눈에 처음으로 도끼가 서렸습니다. 밖에서는 최 씨가 부채를 펴고 접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마치 시계추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꾸락, 굴락, 둘락. 그 소리는 덕구의 심장, 박동 소리와 맞물려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골 마을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던 달마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자 덕군의 집은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산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뚝 그치고 오로지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내는 쉬익, 쉬익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뱀이 마른 낙엽 위를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덕구는 사랑채 방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마른 쑥 한 줌을 생명줄인 양 꽉 쥐고 있었는데 손바닥에 배어나오는 식은땀으로 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안방 쪽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지만 덕구는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그 침묵 속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복리 할머니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 부채는 주인의 피를 빨아야 멈추는 물건이야.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살짝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촛불이라기에는 너무 붉고 등불이라기에는 너무 흐릿한 그 불빛은 마치 짐승의 충혈된 눈동자처럼 끔벅거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덕구의 신경은 온통 안방 안에 동정에 쏠려 있어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안방 문 앞에 다다르자 방 안에서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참는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했고 쾌락에 겨운 탄성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덕구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나도 지쳤단 말이다. 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낮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위험을 떨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처럼 갈라지고 힘없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주어야 하느냐. 이 마을 사람들의 정기도 다 끌어다 주지 않았느냐. 최 씨는 허공에 대고 누군가에게 애원하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 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기에 덕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최 씨는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침을 발라 창호지문에 조그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그 구멍에 갖다 대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덕구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최 씨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몰골은 낮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팽팽하던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말라 비틀어져 뼈가죽만 남았고 눈은 처음하게 들어가 해골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는 상의를 벗은 채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의 오른팔이 기이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문제의 하얀 부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쥐어져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부채의 손잡이 부분이 최 씨의 손바닥 살을 파고 들어가 뼈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채의 하얀 살대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갈비뼈처럼 붉은 빛을 내며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팔에 있는 핏줄들이 불룩불룩 솟아오를 때마다 붉은 기운이 팔을 타고 흘러내려 부채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채는 주인의 피와 생명력을 빨아먹으며 점점 더 선명한 붉은색을 띄어가고 있었고 그럴수록 최 씨의 몸은 더욱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떨어져라. 최 씨는 왼손으로 부채를 쥐고 떼어내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마치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씨가 떼어내려 할수록 부채살들이 더욱 날카롭게 빛나며 손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때 부채에서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끼익. 그것은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여우가 비웃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부채가 스스로 펴졌다 접혔다를 반복하며 마치 최 씨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 부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악한 요물이 깃든 저주받은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최 씨는 저 부채의 주인이 아니라 부채에게 생명을 갉아먹히는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덕구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도 이 마을도 모두 저 요물에게 당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구멍으로 방안을 주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쳐서 헐떡거리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채는 잠시 잠잠해지더니 이제는 방 안의 공기 중에 떠도는 무언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가득히 차있던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부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마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온 전기인 듯했습니다. 부채는 충분히 배가 불렀는지 은은한 진주빛 광채를 뿜어내며 스스로 부드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최 씨의 얼굴에 닿자 최 씨의 얼굴이 다시 일시적으로 생기를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억지로 살려두어 계속 피를 빨아먹기 위한 잔인한 눈속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채가 흔들림을 멈추고 문 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짐승처럼. 부채의 끝이 정확히 덕구가 있는 문구멍을 가리켰습니다. 덕구는 심장이 솟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들켰다. 덕구는 황급히 몸을 숙여 마루 밑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방 안에서 누구냐 하는 최 씨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채가 파르르 떨리며 내는 공명음이 더 위협적으로 귓가를 때렸습니다. 덕구는 사랑채로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도망친다면 내일 아침 다시 저 요물에게 조종당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오늘 밤 끝장을 보지 않으면 내일은 없었습니다. 덕구는 주머니 속의 쑥을 꺼내 코에 갖다 대었습니다. 강렬한 쑥 향기가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불이다. 할머니가 불과 쑥을 싫어한다고 하셨어. 덕구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저녁에 군불을 지피고 남은 불씨가 아직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부엌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덕구는 익숙한 손길로 아궁이를 찾아갔습니다. 재를 해치자 그 속에 붉게 살아있는 숯덩이들이 보였습니다. 덕구는 화로에 숯을 가득 담고 그 위에 마른 쑥을 덮었습니다. 쑥이 타들어가며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눈물이 핑 돌고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이 연기야말로 저 요물을 물리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덕구는 화로를 들고 비장한 각오로 다시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안방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최 씨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최 씨의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고 그가 쥔 부채는 스스로 펄럭이며 덕구를 향해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른의 방을 엿보다니. 최 씨가 소리쳤지만 그의 몸은 부채에 의해 질질 끌려 나오는 모양새였습니다. 부채는 덕구에게서 풍기는 쑥 냄새를 맡고는 맹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부채살 사이에서 캬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온 마을을 깨울 만큼 컸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고 잠자던 소들이 불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덕구는 화로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 당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채는 요물입니다. 덕구가 소리치자 최 씨는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흐흐흐. 이제야 알았느냐? 하지만 너무 늦었다. 너의 그 젊은 피가 내게 얼마나 달콤할지 기대되는구나. 최 씨의 입을 빌려 말하고 있는 것은 최 씨 본인이 아니라 부채 속에 깃든 사악한 영혼임이 분명했습니다. 최 씨는 부채를 휘둘러 덕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부채가 허공을 가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 같은 바람이 날아와 덕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뺨에서 뜨거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덕구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림없다. 덕구는 화로에 든 쑥 연기를 부채 쪽으로 힘껏 불었습니다. 하얀 쑥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최 씨와 부채를 감쌌습니다. 그러자 부채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으아,
최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쑥 연기가 닿은 부채살이 검게 그을리며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채는 고통스러운 듯 펄떡거리며 최 씨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과 뼈가 엉겨붙어 있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 씨가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손목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이거 좀 떼어주게. 최 씨의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덕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망설였습니다. 저 부채를 태워버리려면 화로를 던져야 하는데 그러다가는 최 씨까지 크게 다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부채가 다시 힘을 회복하여 두 사람 모두를 죽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부채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부채살 사이에 얇은 막이 찢어지며 그 안에서 붉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안개는 여우의 형상을 하고 덕구를 덮치려 했습니다. 붉은 눈을 번뜩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여우의 환영이 덕구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화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여우의 환영이 뜨거운 숯불과 부딪히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역한 노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여우 환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덕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러가라. 이 악귀야. 덕구는 남은 쑥을 모조리 화로에 털어넣었습니다. 불길이 확 치솟으며 맹렬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살아있는 뱀처럼 부채를 휘감았습니다. 부채는 이제 더 이상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뼈대는 검게 변색되었고 종이는 너덜너덜해져 흉측한 몰골을 드러냈습니다. 부채 속에 숨어있던 요괴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채의 손잡이 부분에서 짐승의 털 같은 것이 숭숭 돋아나더니 최 씨의 팔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안 돼. 내 몸을. 요괴는 숙주인 최 씨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여 덕구를 공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쪽에서 횃불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덕군의 집에서 나는 비명소리와 개들의 짖는 소리에 잠이 깬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덕군의 집에서 불이 난 것 같아.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가까워지자 부채 속의 요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요괴는 사람들의 양기한 이가 모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부채는 최 씨의 팔을 더욱 강하게 조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덕구를 밀어붙였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 덕구의 몸이 마당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화로가 엎어지고 불씨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덕구는 바닥에 세게 부딪혀 신음을 토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최 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 씨는 이제 거의 반쯤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털이 돋아나고 손톱은 길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여전히 인간의 것으로 살려달라는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덕구는 마당에 흩어진 숫덩이 중 가장 크고 붉게 타오르는 것을 맨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덕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변한 최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최 씨의 손에 들린 그 흉물스러운 부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덕구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 씨의, 아니, 요괴의 눈이 커졌습니다.
덕구가 달려드는 속도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빨랐습니다. 요괴는 부채를 들어 막으려 했지만 덕구의 기세가 한 발 앞섰습니다. 덕구는 숫덩이를 쥔 손으로 부채의 중심, 뼈대가 모이는 그곳을 정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과직하는 소리와 함께 뼈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타는 냄새가 아니라 썩은 고기가 타는 듯한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부채는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끼에 그 소리는 사람의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부채에서 검은 피가 솟구쳐 나와 덕구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숫덩이를 쥔 손을 놓지 않고 더욱 세게 눌렀습니다. 타버려라. 다 타서 없어져 버려라. 덕구의 절규와 함께 부채에 불이 붙었습니다. 뼈로 만든 부채살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부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최 씨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여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여전히 그의 손에 붙은 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여우의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네, 이놈. 두고 보자. 내 뼈를 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덕구는 물러서지 않고 옆에 있던 장작 하나를 더 집어던져 불길을 키웠습니다. 마침내 대문이 벌컥 열리고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장정들은 마당의 참혹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불길, 쓰러져 있는 괴물 같은 형상의 사내, 그리고 그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덕구.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덕구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부채는 숫덩이가 되어가면서도 끈질기게 최 씨의 손목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끈질긴 인연을 끊어내려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뛰어가 녹슨 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최 씨의 손목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그때 복리 할머니가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칼을 쓰면 안 된다. 쇠가 닿으면 도끼가 뼛속으로 숨어든다.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덕구의 칼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덕구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그건 10년 묵은 막걸리 식초다. 불타는 곳에 부어라. 덕구는 호리병을 받아 마개를 뽑고 타오르는 부채 위에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치익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큼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던 부채가 스르르 최 씨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채는 바닥에 떨어져 뒹굴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손목은 시커멓게 탔지만 다행히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부채가 떨어져 나가자 최 씨의 몸에 돋았던 검은 털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흉측하게 변했던 얼굴도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진땀이 배출되어 마당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는 부채의 잔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웅성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고인가? 저게 그 양반이 들고 다니던 부채 아닌가? 사람들은 두려움 섞인 눈으로 검게 타버린 뼈 무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채의 형체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흉물스러운 짐승의
뼈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뼈 조각 사이에서 붉은 불꽃이 튀며 탁, 탁 소리를 내는 것이 여전히 사악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직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덕군의 마당을 비출 무렵 밤새 타오르던 불길은 사그라지고 검은 재와 매캐한 연기만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끄고 마당 한가운데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진 숯덩이와 그 옆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최 씨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밤새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기괴한 비명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고 대신 닭이 태를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아침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간 밤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채 두려움과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군은 그을음이 잔뜩 묻은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에는 화상을 입어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픔보다는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치워진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검게 타버린 부채의 잔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뼈대는 모두 부서져 재가 되었고 그 속에 숨어있던 붉은 기운도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다만 재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구슬 같은 것이 보였는데 복례 할머니가 다가와 지팡이로 그것을 툭 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저게 바로 여우의 여의주 흉내를 낸 살이다. 저것까지 없애야 뒤탈이 없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에 바사삭 소리를 내며 구슬이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멍하니 앉아있던 최 씨가 기침을 골록거리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단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그을려 걸레 조각처럼 변했고 하얗게 셌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며칠간 번뜩이던 광기와 탐욕스러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보더니 검게 탄 손목을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이 왜 이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애워쌌습니다. 이장님이 나서서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최 양반, 도대체 정체가 뭐요? 우리 마을에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런 요물을 끌고 들어와 사람들을 홀린 게요? 이장님의 추궁에 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투스며 사죄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덕구의 당숙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잠시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최 씨는 흐느끼며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원래 장돌뱅이로 전국을 떠돌며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깊은 산속에 허물어진 사당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기이한 하얀 부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부채를 손에 쥔 순간 어디선가 이 부채를 가지면 천하의 재물이 네 것이 되고 모든 사람이 네 말에 복종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멸시에 시달려온 최 씨에게 그 유혹은 뿌리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부채를 챙겨 나왔고 그 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돈과 음식을 가져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 씨는 몸을 부르르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마르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내 피를 빨아먹는 악몽을 꾸었고 부채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제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부채가 시키는 대로, 부채가 가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서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덕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몸이 다 망가지자 이 요물이 다른 싱싱한 핏줄을 원하더구나. 그래서 생각난 것이 고향에 있는 조카 덕구였어. 피를 나눈 친척이라면 더 쉽게 옮겨 탈 수 있을 거라고 속삭였지. 내가 미쳤지. 조카를 제물로 바치려 하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해. 덕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움이 솟구칠 법도 했지만 눈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늙고 병든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덕구는 한숨을 내쉬며 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최 씨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당숙 어른도 그 부채에 홀려 제정신이 아니셨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유물은 불타 없어졌으니 마음을 놓으세요. 덕구의 따뜻한 말에 최 씨는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복례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자, 다들 청승맞게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뒷수습을 해야지. 요물은 사라졌지만 그 도끼가 아직 마당에 남아있어. 이대로 두면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게야. 할머니의 지시에 마을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밤새 귀신에 홀려 자신들이 가져다 바친 쌀과 물건들이 창고에 가득한 것을 보고 민망해하던 차에 몸이라도 써서 덕구를 돕는 것이 마음의 빚을 갚는 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데우고 쑥물을 우려냈습니다. 쑥물로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야 잡귀의 흔적을 지울 수 있다는 복례 할머니의 처방 때문이었습니다. 장정들은 마당에 흩어진 잿더미를 빗자루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흐르는 개울가로 가져가 물에 띄워보냈습니다. 흐르는 물은 부정을 씻어내고 나쁜 기운을 멀리 바다로 가져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도 아픈 손을 이끌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안방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최 씨가 머물며 남긴 퀴퀴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나무를 태워 연기를 피웠습니다. 한바탕 청소가 끝나자 해는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덕군의 집 마당은 다시 예전처럼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마당 한 구석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흉터처럼 남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악을 물리친 영광스러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을 깔고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덕군의 창고에 쌓여있던 쌀과 닭으로 닭죽을 한솥 끓여내온 것입니다. 이거다 우리 집 씨암탉 아니여? 누군가 농담을 던지자 와그르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으니 한 그릇씩 드시오. 밤새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데는 뜨끈한 죽만한 게 없지. 아주머니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퍼서 돌렸습니다. 덕구는 죽그릇을 받아들고 최 씨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최 씨는 면목이 없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양했지만 덕구가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그래야 숙제도 하고 다시 사실 것 아닙니까?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술 떠넣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그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눈물 젖은 죽을 삼키며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쉬고 있을 때 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떠나야 할 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덕구가 용서하고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었다고는 하나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크고 끔찍했기에 뻔뻔하게 이 집에 더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덕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덕구야, 내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내 비록 빈손으로 떠나지만 남은 생은 산사산지에 들어가 부처님께 빌며 내 죄를 씻고 너와 이 마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 덕구는 말리고 싶었지만 최 씨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 씨를 위해서도 마을을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하십시오. 몸이 좀 나아지시면 언제 한번 들르시고요. 덕구는 최 씨의 보찜에 남은 닭죽과 따뜻한 옷까지 그리고 집신 한 켤레를 챙겨 넣어주었습니다. 최 씨는 덕구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뒤돌아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떠나는 최 씨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덕구가 준 무명옷을 입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묘하게도 전보다 가벼운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탐욕의 무게, 저주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그의 발자국 뒤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그의 진한 과오를 덮어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최 씨가 마을 어귀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자 덕구는 긴 숨을 내쉬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전과 같은 적막함은 아니었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남겨준 온기가 가득했고 창고에는 이웃들의 정이 담긴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덕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자신감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조상의 집을 지켜낸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이장님이 남은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 덕구도 좀 쉬어야지. 오늘 밤은 푹 자게나. 아무 걱정 말고. 사람들은 덕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덕구는 대문까지 나가 배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구의 인사에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핀 미소는 그 어떤 부채의 요술보다 더 따뜻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덕군의 집 마당에도 다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불길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로운 휴식의 그림자였습니다. 덕군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남은 마지막 발자국들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덕군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간 최 씨가 점령했던 그 방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창호지를 새로 바른 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아늑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군은 부모님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당숙 어른도 무사히 보내드렸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올라 천장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덕군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군은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소박한 김치와 나물뿐이었지만 밥맛은 꿀맛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놓으며 그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오른 손바닥이었지만 그 상처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용기를 냈다는 증거이자 이 집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오자 산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 소리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나 원혼의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겨울을 재촉하는 자연의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탓에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의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락사락하는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덕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장독대 뚜껑을 좀 더 단단히 여미고 겨우내 북북감을 더 해와야겠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계획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덕구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해갈 무렵 부엌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타닥하고 튀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을 지키는 조왕신이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있던 긴장감은 완전히 풀어졌고 오래된 기와집은 주인의 편안한 잠자리를 지키듯 묵묵히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을 노리는 요물도 헛된 욕심을 품은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인과 그를 아끼는 이웃들의 마음만이 남아 다가오는 겨울 추위를 녹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꿈도 꾸지 않는 깊고 단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마을에는 며칠간 비가 내리더니 이내 계절이 바뀌어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소리 없이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지난밤에 소란과 흉흉했던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려는 듯 했습니다. 덕구네 집 마당에 남아있던 검게 그을린 불의 흔적도 쌀이문 앞에 어지럽게 찍혀있던 발자국들도 모두 순백의 눈 이불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덕구는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평소보다 훨씬 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체증을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은색의 세상이었고 지붕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매달려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털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기분 좋게 깨뜨렸습니다. 그는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서 치워야 할 눈이 버겁게 느껴졌겠지만 오늘따라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몸놀림이 가벼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빗자루질을 하며 잠시 멈춰서서 안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물이 차지하고 있던 그 방은 이제 다시 부모님의 온기가 서린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덕구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다시 부지런히 눈을 쓸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도 눈을 치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집 앞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덕구야, 일찍 일어났구나. 눈이 참 많이도 왔지. 옆집 아저씨가 담장 너머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아저씨, 밤새 아주 푹 쌓였네요. 덕구도 밝은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며칠 전에 흐릿하고
멍한 기운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활기차고 생생한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진심 어린 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덕구를 보며 안쓰러워하거나 수군거리는 대신 듬직한 청년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이 이 마을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리 할머니가 덕구네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 시루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이 동지는 아니지만 눈도 오고 해서 팥을 좀 삶았다. 애군을 막는 데는 팥만한 게 없지. 너도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할머니는 투박하게 썬 떡을 덕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덕구는 감사히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떡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덕구의 말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생은 무슨. 네가 용기를 낸 덕분에 마을이 산 게지. 그 부채 귀신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는데 네가 아주 큰일을 해냈다. 할머니의 칭찬에 덕구는 쑥스러워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걸터앉아 덕구가 내온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최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랫마을 장터에서 들었는데, 네, 당숙이라는 사람 말이다. 저 산 너머 암자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지는 않았지만 행자 노릇을 하며 지낸다고 하더구나. 매일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하고 108배를 올리며 참회하고 있다더라. 그 말을 들은 덕구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역시 요물에게 홀린 피해자였고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여 동네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군의 집에서 겪은 흉한 일을 털어버리고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나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덕군은 잘 마른 장작 몇 개를 챙겨 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붉은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는데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눈싸움을 하며 뛰어놀고 어른들은 멍석 위에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평화롭다 못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덕구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장님이 덕구의 손을 잡아 끌어 가장 따뜻한 아랫목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왔구만. 자, 여기 앉게. 덕구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평화를 찾았어. 이장님은 덕구의 잔에 술을 가득 따라주었습니다. 덕구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습니다. 술 한 잔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이 뜨끈해지면서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에게 안주를 챙겨주며 저마다 덕담을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덕구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커다란 대접에 팥죽을 가득 퍼서 날라왔습니다. 새 알심이 동동 뜬 짙은 팥죽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덕구는 숟가락으로 팥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팥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고 쫄깃한 새알심이 씹히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뜨거운 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훈훈한 열기가 퍼지며 추위가 싹 달아났습니다. 역시 겨울에는 팥죽이야. 귀신도 쫓고 몸도 데우고 일석이조지. 옆에 앉은 아저씨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구도 따라 웃으며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피하고 즐겁고 신나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덕구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눈을 감고 그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평온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밤이라는 시간이 이제는 안식과 휴식의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구야, 조심히 들어가거라. 밤길 미끄러우니 조심하고. 이웃들의 배웅을 받으며 덕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아 눈 덮인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 등불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덕구는 눈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고요한 밤길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는 든든한 이웃들이 있고 앞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덕구는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 군불을 넉넉히 지펴둔 덕분에 방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덕구는 옷을 갈아입고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솜을 두툼하게 넣은 무명 이불은 보송보송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놓인 화로를 끌어당겨 남은 불씨를 정리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숯불을 보며 그는 문득 그 하얀 부채를 떠올렸습니다. 탐욕과 헛된 욕망이 빚어낸 괴물. 하지만 그 괴물 덕분에 덕구는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은 덕구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했던 통과 의례였는지도 모릅니다. 덕구는 자리에 눕기 전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보았습니다. 정화수 한 그릇.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평안을 위해 정화수를 떠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잠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창한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처럼 내일도 평온하기를, 마을 사람 모두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헛된 욕심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덕구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등 전체로 전해지는 온돌의 열기가 굳어있던 근육들을 노곤하게 풀어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움직였던 피로가 일시에 밀려왔지만 그것은 기분 좋은 나른함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지 사락사락 눈송이가 창호지 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어린 덕구를 토닥거려주는 손길처럼 부드럽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훈훈했고 희미한 쑥향기가 남아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덕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롱의 자개 장식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꿈에는 뼈 부채도 붉은 눈의 여우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따뜻한 봄날, 꽃이 만발한 마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평화롭게 낮잠을 자는 그런 꿈을 꿀 것입니다. 덕구의 숨소리가 깊고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눈은 밤새 내려 세상의 모든 굴곡을 평평하게 메워주었고 마을을 포근한 소미불처럼 덮어주었습니다.
덕군의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 사는 주인이 편안하게 잠들었다는 신호이자 이 마을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거칠게 불지 않고 잠든 사람들의 꿈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욕심은 불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람들의 정과 따뜻한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덕구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을 뒤척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덕구처럼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일 아침 눈부시게 빛날 하얀 세상을 꿈꾸며 편안한 잠을 청해 보십시오.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덕구가 지켜낸 그 오래된 기와집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덕구의 이야기는 겨울밤 화롯가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욕심을 경계하고 소박한 삶의 기쁨을 전하는 따뜻한 옛날 이야기로 오래오래 전해질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이제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덕구처럼 따뜻하고 푸근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